예, 이번 시간에는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보호 관리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화사의 특성 및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 정보화사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어, 요즘에는 이제 정보통신이 발달되면서 즉 초고속화돼 있죠. 예, 초고속 정보통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초고속 정보통신을 바탕으로 해서 인터넷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자상거래 역시 예, 발달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단일 생활권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하루에 그렇죠? 어, 하루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일 생활권에 지금 현재 돌입하고 있죠. 요즘에는 택배도 거의 뭐 그날 당일 배송을 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당일 배송. 뭐 책을 주문을 하더라도 당일 배송을 해주는 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등이 이제 이런 정보통신을 어떤 그런 초고속 정보통신을 이용을 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정보 시스템 자체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단일 생활권의 어떤 그런 환경이 지금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변하고 있죠. 그래서 정보사회로에 대한 이런 진전들은 많은 특성을 갖는 그런 사회로 변화가 돼 가고 있는데, 뭐 인터넷 뱅킹, 자,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뱅킹 요즘엔 뭐 누구나 다 은행을 가지 않고도 계좌 이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증권사도 역시 예, 주식 매매를 인터넷 통해서 사이버로 주식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처럼 이런 면에 있어서 정보화사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요즘에 그 군사와 관련된 어, 근데 군사 시스템 자체도 정보화를 바탕으로 해서 군사 시스템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휘 통제 이런 지휘 통제 시스템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뭐 네트워킹을 이용한 이러한 지휘 통제 시스템이 이루어지면서 미래의 전쟁이 바로 사이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정보화 사회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보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뭐 편리한 면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이러한 역기능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역기능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요즘 그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익명성을 이용해서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비대면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사이버라고 하는 것이 뭐 요즘에는 물론 동영상을 이용해서 캠을 이용해서 뭐 대면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아직까지는 불안전한 면이 많이 있고요. 자중에 이런 비대면성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는 시간이나 또는 시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제약성이 없기 때문에 시 공간 운영에 대한 뭐 무제한성으로 인해서 어떤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해커 바이러스, 불법적인 위조, 변조 등을 통한 각종 컴퓨터에 대한 범죄 행위, 정보 시스템 파악에 의한 사회 마비, 뭐 이런 것 등이 바로 정보화의 역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역기능적인 이런 문제점들은 갈수록 점차 심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국가 안보에도 어떤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고요. 역기능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설명드렸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도 점차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보 시스템에 대한 파괴 예? 금융권에 해당되는 정보 시스템, 금융 시스템들이
어, 마비가 돼서 상당히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불편을 초래한 어떤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확산으로 인해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어떤 정보 보호 역시 큰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어떤 민감한 정보들의 어떤 노출이라든지 이러한 사생활 침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역기능에 의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역기능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개인 사회에 된 개인과 사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역기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정보 보호 차원에서 많은 대책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정보 보호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정보 보호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정보에 대한 수집 그리고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중에 발생하는 정보에 대한 훼손, 유출, 변조 등을 정보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유출, 변조 이런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인 수단 및 그러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뭐 이런 것 등이 정보 보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와 역기능에 대한 이런 것 등을 사전에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정보 보호라고 하는 이런 단계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또는 인증성 및 부인 방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 등이 전부 정보 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밀성이나 무결성, 가용성, 인증성 이런 용어들은 앞서 우리가 쭉 다뤘던 용어들이죠. 자, 이 정보 보호에 있어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정보 보호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정보 보호 목표는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보 보호 목표는 이제 크게 이렇게 3대 목표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CIA라고 하면은 confidentiality 그리고 기밀성이라고 하는 건 비밀성과 같은 의미죠. 비밀성, 그 다음에 무결성, 가용성, 인증, 부인 방지 이렇게 있고요. 세 가지 핵심 목표는 요 가용성까지가 이제 세 가지 핵심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CIA에서 C 기밀성을 보게 되면 인가된 사람, 그리고 인가된 프로세스, 그리고 인가된 시스템이 알 필요성에 근거해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온전하게 예? 어떤 송신이 되고 또는 수신이 되거나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위조 또는 변조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무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용자가 시스템의 자원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도스 공격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이 서비스 거부가 되면 이 경우엔 가용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당한 즉 허가된 사용자가 그 정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가용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용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안전성과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데이터가 안전하게 유지가 돼야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 그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데이터가 안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용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용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어떤 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보에 대한 활용, 정보에 대한 활용이 되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정보에 대한 그 안전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정보에 대한 그 통제, 정보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안전성을 이루도록 해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통제와 함께 가용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용성과 안전성 사이에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균형점을 잡는 것 이것이 이제 정보의 그 보안성 이라고도 즉, 이 가용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보 보호를 얘기할 때. 그래서 정보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용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최대한 어,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아무 때나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안전성을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성과 즉 어떤 위험 요소를 줄여주는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정보에 대한 가용성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어, 어떤 정보 보호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가용성과 안정성, 안정성이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그 최소한의 그 균형 잡힌 어떤 그러한 행위, 이렇게 가용성과 안정성에 대한 균형을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정보 보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증입니다. 인증은 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의 자격을 검증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인증성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인가된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인가와 인증은 틀린 거죠. 인가는 어,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원 확인 뭐 하는 게 인증이고 인가라고 하는 거는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A와 B, C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A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는 A라는 데이터는 모두 어, 사용할 수 있다. 인가된 사용자들은 A라는 데이터를 모두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B와 C는 어, 로그인했다고 해서 다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객체라고 지정을 해 두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로그인한 사람이 A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가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B에 대한 데이터는 인가 허가받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B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예를 들면 로그인해서라도 이 사람이 어떤 추가적인 권한을 더 부여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뭐, 추가적인 이 사람이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가 뭐 한 만점, 만점 이상이 되면 B를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등급이죠, 등급. 예를 들면 실버 등급이 있고 골드 등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 사람이 로그인했을 때는 등급이 뭐 기본 등급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면 기본 등급이다 모두 가입하면 그러면 A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버 등급은 B 그리고 골드 등급은 C 이 객체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실버 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은 B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가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실버 등급에 해당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죠. 그 C 골드 등급은 C를 접근할 수 있는 C의 데이터를 C 객체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어, 부여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인가입니다. 인가. 그래서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로그인을 통해서 어떤 그런 신원 검증, 신원 확인, 자격 검증 이것이 이제 인증이죠. 그렇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증은 authent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이죠. authentication 또는 authenticity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author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인증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정말 그 사용자인지, 진짜 그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에 도착한 예를 들면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이런 것도 인증이 되는 거죠. 또 데이터에 대한 인증.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출처가 어, 그 정확한지 그런 거 확인하는 것 이런 것 등이 다 인증에 해당되죠. 그래서 전송된 메시지가 어, 어, 신뢰할 만한 메시지인지 그 메시지에 대한 출처가 확실한지 유효한 그 출처인지 신뢰할 만한 출처인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전부 인증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진짜냐 아니냐 이거죠. 진짜냐 가짜냐.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해커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해커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자신의 IP를 속이고 공격을 하죠. 소스 IP 어드레스, 그렇죠? 그럼 이게 진짜 있는 주소인지 아니면 가짜로 만들어낸 주소인지 이런 거 검증하는 거, 이런 거 인증하는 거, 그렇죠? 인증한다 그러죠. 뭐 이런 것 등도 다 인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인 방지입니다. 부인 방지는 행위나 이벤트의 발생을 증명하여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송신을 했어요. 송신자가 송신을 했는데, 자, 송신한 사람이 나중에 자신이 송신을 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에? 나 송신 안 했다. 또는 받은 사람이 수신자가 자기가 받았는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 등을 방지하는 것. 이제 전자상 거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인 방지를 얘기할 때 이제 책임 추적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책임 추적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인 방지는요.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기가 책임질 사항 등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판매자가 있고, 그렇죠? 판매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매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매자가 있어요. 구매자가 있는데 자신이 어떤 물건을 주문을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을 만일에 안 받았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 등이 다 해당이 되고, 구매자가 이제 그 돈을 다 지불을 하고 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자기가 안 받았다, 지불된 금액을 안 받았다라고 부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부인 방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렇죠? 이런 책임 추정성에는 이제 뭐 포렌식, 이런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침해에 대한, 보안 침해에 대한 어떤 추적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등이 어, 그 책임 추적성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부인 방지, 자, 정보 보호에 대한 목표, 이런 것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대책인데요. 정보보호 대책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술적 보호 대책, 물리적 보호 대책, 그리고 관리적 보호 대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뭐 일단 기술적 보호 대책이라고 하면은 어, 데이터와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안성이 강화된 그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기술적으로 보호 대책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접근 통제라든지 뭐 암호화라든지 백업을 갖춘다든지 정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보안성을 강화한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 등이 바로 기술적 보호 대책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접근 제어 등등등 이러한 보안성이 강화된 그런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어떤 기술적으로 보호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기술적 보호 대책이죠. 그다음에 물리적 보호 대책은 자연재해 특수한 상황에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죠. 출입 통제 또는 뭐 자물쇠라든지, 그러니까 불순 어떤 어, 그 목적을 가지고 침투하려는 어떤 그런 세력들로부터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군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적으로부터 이러한 정보 시스템이 파괴가 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는다라든지, 그래서 출입 통제, 그리고 자물쇠와 같은 이런 시건 장치를 활용하는 것들, 그죠? 잠금 장치죠. 이러한 잠금 장치 등을 이용해서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보안 대책을 하는 이런 물리적으로 이런 보안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러한 것 등을 물리적 보호 대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정보 시스템들이 예를 들면 뭐 화재나 또는 지진이나 어떤 태풍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시스템들을 보호하고 하는 것들, 이런 정보 처리 시설을 잘 갖추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보호 대책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관리적 보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적 보호 대책은 법이나 제도 또는 여러 가지 규정,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도 어떤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권한 및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대책. 자, 여기서 음, 자, 이렇게 제도 등을 규정을 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적 보호 대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뭐 법 제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보안 규정, 물론 교육도 들어가겠지만 교육을 통해서도, 그리고 어떤 보안 계획이 있을 거예요. 조직적인 그 보안 계획. 그럼 그 보안 계획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 그래서 보안 계획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보안 등급 지정하고, 그 다음에 액세스 권한, 접근 권한, 뭐 이런 것 등도 전부 수립을 해야 되겠죠. 누구누구는 어떤 권한이 부여되고 뭐 하는 이러한 것 등을 통해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대책이 관리적 보호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대한 정보 보호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그 보호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 어, 계획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과정들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내부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당 행위, 그런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대책들이 바로 관리적 보호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 보호 관리를 얘기할 때 기술적 보호 대책은 가장 어떻게 보면 기술적 보호 대책은 가장 근본적인 그런 필수적인 그러한 대책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층적으로 표현할 때는 기술적 보호 대책이 가장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요 기술적 보호 대책을 이렇게 해놓은 정보 시스템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물리적 보호 대책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물리적 보호 대책이 이렇게 들어가죠. 물리적 보호 대책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갖추어진 정보 시스템들을 관리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관리적 보호 대책. 관리적 보호 대책은 이런 것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층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안 목표와 관련된 공격 분류입니다. 그래서 보안의 세 가지 목표는 보안 공격에 의해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어떠한 공격들이 있는지를 보면,
우선 보안 목표라고 하면 이 세 가지 3대의 그 목표가 있었죠. 그와 관련된 공격, 무결성을 위협하는 공격, 가용성을 위협하는 공격, 기밀성을 위협하는 공격, 이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밀성을 위협하는 공격은 스누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누핑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또는 탈취를 의미하는 그런 공격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공격들은 이제 기밀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데이터에 대한 접근인데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어, 비인가된 그렇죠? 비인가된 접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기밀성에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인가된 사용자만이 데이터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처럼 데이터를 비인가된 사용자가 그냥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접근하는 그런 공격 또는 비인가된 사용자가 어, 데이터를 탈취를 한다든지 하는 것, 네, 이런 것 등이 스누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파일에 대한 어떤 그 비밀 정보들을 비인가자가 그걸 가로채기 한다든지 또는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 등이 전부 스누핑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래픽 분석입니다. 트래픽 분석은 말 그대로 그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우리가 보통은 데이터를 보내지만 그걸 이제 스니핑을 하면서 그걸 분석을 하는 어떤 스니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암호화된 데이터를 스니퍼들이 도청을 통해서 어, 그걸 얻어낸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또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트래픽 분석을 하면서 어떤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트래픽 분석 역시 바로 이런 기밀성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공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니퍼들은 송신자에 대한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것 등을 알아내서 수신자에 대한 이메일 주소나 또는 송신자에 대한 이메일 주소 이런 것 등을 알아내서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전송 그 성향 이런 것 등을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등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다 기밀성을 위협하는 공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결성을 위협하는 공격. 무결성을 위협하는 공격에는 그 메시지를 그냥 수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메시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또는 전송을 지연시켜서 인가되지 않은 효과를 노리는 어떤 그러한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일부를 불법적으로 수정을 해버린다거나 또는 메시지 전송을 지연시켜서 순서를 뭐 뒤바꾼다거나 뒤죽박죽 그래서 인가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어떤 그러한 공격을 의미합니다. 가장인데 가장은 한 개체가 다른 개체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 위장을 하는 거예요. 위장. 그래서 다른 형태의 어떤 적극 공격과 병행해서 이런 수행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현이 있습니다. 재현. 이거 재존송 공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존송은 적극적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획득한 데이터 단위를 보관하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한번 재존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그런 접근을 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거부 부인입니다. 송신자는 보낸 것을 그러니까 보낸 것을 또는 수신자가 받은 것을 부인하는 것 이런 것 등이 이제 무결성을 위협하는 공격이죠. 그 다음에 가용성을 위협하는 공격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서비스 거부 공격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서비스를 느리게 한다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 등이 이제 가용성을 위협하는 공격에 해당이 됩니다. 서비스 거부는 아주 일반적인 공격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